엔진 화재 경보가 울린 한 국제선 비행기. 순간 기내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매뉴얼을 붙잡고 있던 그때 한 비행기는 교범이 아닌 사람의 판단으로 인천공항 활주로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선택은 곧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조종사도 전문가도 아닌 한국인 중년 남성의 침착한 대응. 각국 매체는 그 순간을 해부하듯 분석하며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뉴스 한 줄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러시아 국적의 한 승무원은 기상 악화로 며칠간 한국에 머물며 전혀 다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세계가 주목한 것은 한 번의 비상 착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나라에 오래 쌓여온 태도였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브라보 감동 스토리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예카테리나입니다. 22살에 러시아 항공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10년을 하늘에서 보냈습니다. 모스크바 본사 소속이지만 제가 맡은 노선은 주로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장거리 비행이었죠. 파리, 프랑크푸르트, 도쿄, 상하이.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강한 목소리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 어릴 적 할아버지는 제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질서는 혼란보다 강하고 명확한 판단은 망설임보다 빠르다고요. 군인 출신이셨던 할아버지의 말은 늘 단호했고 저는 그 말들이 세상의 진리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승무원 훈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비상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지시하고 승객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통제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착한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강한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에서 기장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도쿄까지 11시간 비행이라고요. 날씨는 양호하고 승객 탑승률도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어요. 이 노선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익숙한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탑승객 명단을 보니 한국인 승객이 유독 많았어요. 아마 도쿄로 환승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어떠냐고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고 문제 일으킬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왠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어요. 동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조용한 나라, 빠르게 발전한 나라 하지만 어딘가 애매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처럼 오래된 전통도 아니고 중국처럼 압도적인 규모도 아니고 러시아나 유럽처럼 강한 존재감도 없는 그런 곳이요. 무엇보다 저는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린다고요. 앞에 나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고 자신의 판단보다는 집단의 분위기를 따른다고 했죠. 예의는 바르지만 위기에서는 망설인다고요. 저는 그게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본 프랑스인들의 당당함, 프랑크푸르트에서 느낀 독일인들의 정확함, 모스크바 쉐레메티예보에서 익숙한 러시아인들의 거침없음. 그것들이 제게는 진짜 힘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함은 좋지만 위기에서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믿었죠.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들어왔고 그중 절반쯤이 한국인이었어요. 정말 조용했습니다. 짐을 넣을 때도 소란스럽지 않았고 자리를 찾을 때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어떤 남자는 제 앞을 지나가면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어떤 여자는 짐칸에 가방을 넣다가 제 눈과 마주치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이 낯설었습니다. 모스크바발 비행에서는 승객들이 크게 말하고 서로 먼저 타려고 했고 짐칸이 부족하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파리에서도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자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싸웠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는 그런 풍경이 없었어요. 저는 통로를 걸으며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켰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한국인 중년 남성이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도 휴대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그냥 먼 곳을 보고 있었죠. 저는 그를 지나쳤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승객 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건물들이 멀어졌고 구름 위로 올라섰을 때 기내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익숙한 루틴대로 움직였어요. 음료 서비스 준비, 기내식 점검, 승객 상태 확인.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도쿄까지는 아직 10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3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이 나갔고 승객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식사 후 불을 낮추자 대부분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짧게 쉬었다가 다시 통로를 순찰했습니다.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끝없는 설원이 보였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엔진에서 경고음이 울린 건 4시간째 비행 중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 기내 전체에 울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조종실과 연결된 인터폰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엔진 이상. 화재 경고. 비상 절차 준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움직여야 했어요.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의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비상 착륙한다고요. 인천국제공항이라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인천? 한국? 도쿄까지 가는 비행인데 한국에 내린다고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갔고 승객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로로 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조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게 되겠구나.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마주하게 될 거였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3초 후 기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엔진 이상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한다고요. 좌석 벨트를 착용하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라고요. 방송이 끝나자 기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통로로 나갔습니다. 시선을 앞쪽부터 뒤쪽까지 빠르게 훑었어요. 누가 일어서는지,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누가 짐을 꺼내려 하는지. 비상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패닉을 잡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승객 절반이 한국인이었고 나머지는 러시아인과 유럽인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러시아 승객들이 먼저 반응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큰 소리로 질문하거나 짐칸을 열거나 승무원을 부르거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뒤쪽 좌석에서 러시아인 남자가 벨트를 풀고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 거야? 엔진이 고장났다는 거야? 저는 그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앉아 계십시오.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제?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앉으세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훈련받은 대로요. 강하게 그러나 공격적이지 않게. 남자는 투덜거리며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시 통로를 걸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 쪽을 보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좌석 벨트는 이미 다 착용되어 있었고 짐칸도 닫혀 있었어요. 몇몇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몇몇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일상적인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침착함인가 아니면 얼어붙은 건가? 그때 앞쪽 좌석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유럽인이었어요. 젊은 여성이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엔진에서 연기 나와. 연기. 저는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자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떨고 있었어요. 옆자리 남자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죽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엔진은 2개입니다. 하나가 멈춰도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연기가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확신 있게. 이럴 때는 강한 말이 필요했으니까요. 여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다시 통로를 걸었어요. 기체가 또 한 번 흔들렸고 이번에는 조금 더 심했습니다. 어디선가 짐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재빨리 그쪽으로 갔습니다. 짐을 꺼내려던 러시아인 남자였어요. 내 가방 꺼내야 해.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어. 지금은 안 됩니다. 앉으세요. 내 짐인데 왜 못 꺼내? 저는 짐칸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앉지 않으면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남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통제는 되고 있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러시아인 승객 몇몇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유럽인 승객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승객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무섭지 않은 걸까? 그때 제 시선이 다시 그 중년 남성에게 닿았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회색 재킷의 남자.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의 눈은 멍하게 먼 곳을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지도 않았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집중해서 엔진을 보고 있었죠. 마치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체가 다시 흔들렸고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저는 벽을 잡고 중심을 잡았어요. 몇몇 승객이 작게 비명을 질렀고 러시아인 한 명이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착석하십시오. 벨트를 확인하세요.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제 말에 반응했고 유럽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통로를 빠르게 걸으며 승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인 승객들 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벨트는 착용되어 있었고 자세는 바른 상태였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큰 목소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은 지시를 따른 게 아니에요. 지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스스로 준비한 거였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종실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10분 후 착륙 예정. 인천국제공항. 저는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수십 번 해온 방송인데 왜인지 이번에는 긴장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계획에 없던 곳. 그리고 너무나 조용한 이 승객들. 저는 방송을 시작했고 승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체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기체의 흔들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통로 벽을 잡고 서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쯤인지는 몰랐지만 인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조종실에서는 계속 교신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의 목소리, 그리고 관제탑의 응답.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박하다는 것. 뒤쪽에서 러시아인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언제 내리는 거야?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제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돌아보니 그 한국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 창가에 앉아있던 사람. 언제 일어났는지 어떻게 다가왔는지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좌석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급하다는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왼쪽 엔진을 봤습니다. 연기는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속도? 이 사람이 지금 비행기 속도 이야기를 하는 건가? 승객이? 남자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계속 말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었다 꺼진 상태면 속도를 유지하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 계속 자극하니까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서구 씨입니다. 항공기 부품 설계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회사, 직함. 그리고 퇴직 전까지 30년간 항공산업에 종사했다는 문구. 저는 다시 글을 봤습니다. 회색 재킷, 차분한 표정,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그는 겁먹은 승객이 아니었어요. 그는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서구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엔진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걸까요? 조종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 말을 전달해야 하는 걸까요? 강서구 씨는 제 망설임을 알았는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종실에 전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판단은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조종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을 들고 기장에게 연결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고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승객 중 한 명이 엔진 상태를 봤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하다고 전달하라고 하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인천공항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넓었어요. 너무 넓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고 혼잡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저는 동료 승무원 올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 공항 맞아? 올가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이 이렇다더라. 깨끗하고 조용하다고. 조용한 게 좋은 건가 이상한 건가? 올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내를 따라 대기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이미 다른 승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비행기뿐 아니라 다른 항공편 승객들도 있었죠. 모두 기상 악화로 발이 묶인 사람들이었어요. 공항 직원이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로 안내를 시작했고 곧이어 영어 통역이 나왔습니다. 현재 한반도 전역에 강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었고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올가가 작게 욕을 했습니다.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최소 이틀에서 사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별로 숙소를 배정받으시고 추가 안내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서 사흘? 저는 올가를 봤어요. 올가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에서 사흘을 보내야 한다고.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먼저 항의했어요.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갇혀 있어야 해? 다른 공항으로 보내주면 되잖아. 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인근 공항도 같은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 대기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고 주변 사람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인 몇몇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항의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항 직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말을 차분하게 반복했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숙소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항공사 측에서 준비한 호텔이 공항에서 40분 거리였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은 이미 다 찼다고 했어요. 우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올가가 화를 냈습니다. 40분? 우리가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해? 항공사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공항 호텔이. 그럼 우리를 먼저 출국시켜. 여기 왜 묵거나?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 즉시. 언제? 이틀? 사흘? 일주일? 올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가시죠. 돌아보니 강석우 씨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는 우리 근처에 서 있었고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올가가 그를 쏘아봤습니다. 뭐라고요? 호텔까지 40분이면 가까운 편입니다. 여기서 싸워봐야 달라질 게 없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강석우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짐을 들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그 태도네. 강요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 사람. 올가는 계속 투덜거렸지만 결국 우리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답답했어요. 승무원들끼리 모여 앉았고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들 난리야. 공항 좀 크고 깨끗하면 뭐해. 우리 발 묶어놓잖아. 맞아. 차라리 도쿄 갔으면 편했을 텐데. 사흘 동안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관광?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공항을 벗어나자 고속도로가 나타났어요. 차선은 넓었고 표지판은 깔끔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건물들이 보였는데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몇 줄 앞에 강석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혼자 앉아서 역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서 유일하게 불평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침착할까? 비행기에서도 공항에서도 지금도.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된 일처럼. 아니, 예상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거겠죠.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올가가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야, 너는 괜찮아? 응? 별로 화난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화낸다고 날씨가 바뀌진 않잖아. 올가는 헛웃음을 쳤어요. 넌 참 냉정해. 아까 그 한국 남자 말투 닮아가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강석우 씨를 본 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패닉하지 않게 되었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버스는 한강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보니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모스크바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덜 거칠고 더 정돈된 빛이었죠. 저는 다시 강석우 씨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그러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집에 가지 못해서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이 예상치 못한 체류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걸까?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한국의 밤 공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풀지도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흘.
최소 사흘을 여기서 보내야 해요. 계획에도 없던 이 나라에서. 저는 주머니에서 강석우 씨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석우. 항공기 부품 설계 엔지니어. 저는 명함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까? 공항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칠까? 저는 명함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깼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어요. 몸은 여전히 모스크바 시간에 맞춰져 있었고 한국의 아침은 낯설게 밝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호텔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모스크바 아침이라면 이미 차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고요했지만 죽어있지는 않았어요. 뭔가 살아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느낌. 올가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아마 아직 자고 있겠죠. 저는 혼자 호텔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낯선 공기를 마시고 낯선 거리를 보고 싶었죠. 호텔 앞 대로변에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하게 경적 소리 없이.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차들이 항상 소리를 냈거든요. 화가 나서든 급해서든 그냥 습관적으로든. 저는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서 있었고 누구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걸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강석우 씨였습니다. 회색 재킷 대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했어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며 걷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비행기에서 그는 제게 도움을 줬습니다. 명함도 줬죠. 하지만 그게 인사를 나눠야 할 이유가 될까요? 저는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강석우 씨? 그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더니 저를 봤어요. 몇 초간 표정이 없었지만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무원분이시네요. 예카테리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명찰 봤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명찰? 지금은 착용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기억한다는 건가요? 강석우 씨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금 웃었어요. 비행기에서 여러 번 지나다니셨잖아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강석우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산책 중이신가요? 네. 일찍 일어나서요. 시차 때문에. 그러셨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강석우 씨가 멈춰 섰습니다. 네. 시간 있으세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묻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전혀 몰라서요. 어디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강석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관광지 말고요? 네. 관광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서요. 시간이 있으시면 사람 사는 곳을 한번 보시죠. 사람 사는 곳?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 사는 곳? 그게 뭐가 다르죠? 강석우 씨는 제 표정을 보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20분쯤 걸으면 재래시장이 있어요. 아침이면 사람들이 많죠. 그냥 동네 풍경 같은 건데. 괜찮으시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재래시장? 러시아에도 시장은 있었어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밀치고 물건을 사라고 소리치는 곳. 제가 싫어하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강석우 씨는 그런 곳을 추천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강요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강석우 씨는 앞서 걷기 시작했고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는 점점 복잡해졌어요. 건물들이 더 빽빽해졌고 간판들이 늘어났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 모두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하고 비켜주고 틈을 만들었어요. 마치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처럼. 강석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낯선 외국인을 안내하고 있는 걸까? 친절해서?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계단 앞에 노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큰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려 하고 있었죠. 무거워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노인을 보고도 그의 짐을 보고도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네. 조용한 척하지만 결국 남의 일에는 관심 없는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멈춰 섰어요. 노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물었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짐을 들었습니다. 함께 계단을 내려갔죠. 아무 말 없이. 감사 인사도 칭찬도 과시도 없이. 그리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강석우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가시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방금 본 거. 네? 저 사람이. 짐을. 강석우 씨는 계단 쪽을 봤어요. 그러나 별로 놀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그런데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사진도 안 찍었어요. 강석우 씨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박수를 쳐야 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박수를 쳐야 하냐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은 일을 했으면 칭찬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하지만 강석우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틀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랑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예의 바르지만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목소리가 없어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수가 없어도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끄러웠어요. 시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판들이 빽빽했고 사람들이 많았고 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시장과는 달랐어요. 거칠지 않았어요. 시끄럽지만 공격적이지 않았고 붐비지만 밀치지 않았습니다. 강석우 씨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저는 시장 입구를 봤어요.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 생선을 손질하는 남자, 떡을 찌는 할머니.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손님과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강석우 씨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살아있는, 강하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소리치지 않지만 움직이는 사람들. 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생선, 김치, 튀김, 과일. 모든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러시아 시장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덜 공격적이었어요. 강석우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판대 사이를 지나가면서 상인들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상인들도 웃으며 답했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한 아주머니가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탐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 가격을 물었습니다. How much?
아주머니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보여줬어요.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모스크바보다 비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늘 하던 것을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oo expensive. 그리고 손을 크게 흔들었어요.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강서구 씨도 뒤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왜 다들 저를 보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비싸면 소리치고 흥정하고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이죠. 시장이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옆 가판대에서도 뒤쪽에서도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흥정은 하지만 조용하게 했어요. 웃으면서 부드럽게.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강서구 씨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 너무 비싸서. 그래요? 제가 볼게요. 강서구 씨는 아주머니에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차분하게 짧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조금 낮춰줬어요. 강서구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조금 깎아줄 수 있냐고. 그런데 소리는 안 지르셨잖아요. 강서구 씨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소리를 질러야 하죠? 또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내고 사과를 받았을 때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저는 제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서구 씨는 근처 식당을 가리켰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저기 국밥집이 괜찮은데 가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은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6개밖에 없었고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먹고 있었고 대화도 낮은 목소리로 했죠.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서구 씨가 주문을 했고 곧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러시아인 관광객 4명이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은 자리를 찾아 앉았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여기 진짜 좁네. 메뉴판 좀 줘. 사진 찍어야지. 저는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저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당연했던 행동들. 크게 말하고 요구하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표정을 찌푸리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밥을 먹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변했어요.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가 러시아인들에게 다가갔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우린 손님인데. 시끄러운 게 뭐가 나쁜데? 주인 아저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아저씨는 화가 났어요. 표정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서구 씨를 봤습니다. 그는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러시아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강서구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네. 저 사람들이 시끄럽게 구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어요? 주인도 손님들도 당신도. 강서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까요? 당연하죠. 항의해야죠. 이건 당신들 식당인데 왜 참기만 해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강서구 씨는 러시아인들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한다고요? 네.
싸우면 더 시끄러워지니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는 몰랐어요. 강서구 씨한테? 러시아인들한테? 아니면 제 자신한테? 그건 비겁한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강서구 씨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죠. 당신 나라인데 왜 외국인들한테 밀려요? 강서구 씨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먹고 천천히 삼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뭐라고요? 저들이 시끄럽게 구는 건 저들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사는 거고요. 제가 소리쳐서 저들을 제압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서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까 시장에서 큰 소리 내셨을 때 저는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러시아 방식이구나 했죠. 여기서는 조금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건데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소리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더 오래 가니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한국인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누구도 대응하지 않았고 누구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엔 크게 떠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조용해진 거예요.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조용하니까 자기들만 시끄러운 게 어색해진 거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강서구 씨가 옳았어요. 싸우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강할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주인 아저씨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러시아인들에게도 한국인들에게도 화가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서구 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지만 그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러시아 가면 한턱 내세요. 저는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강서구 씨를 봤습니다. 제가 아까 실례했어요. 아니에요. 비겁하다고 말한 거요. 그건 제가 틀렸어요. 강서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당신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었어요. 다만 기준이 다를 뿐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침착할까요? 제가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제가 자기 나라를 비난했는데도 왜 화내지 않을까요? 강서구 씨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비 온대요. 네? 일기예보 봤는데 내일 비 온답니다. 그럼 또 비행기 못 뜰 거예요. 그렇겠네요. 시간 더 있으시면 또 불러주세요. 다른 곳도 보여드릴게요. 강서구 씨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강서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어색한 영어로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오후 2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강서구 씨 말대로였습니다. 어제 일기예보를 보더니 비가 온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 왔어요. 공항에서는 또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 출발이 하루 더 연기됐다고요. 올가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화가 난 건지 지친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사흘 전에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더 머물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궁금했어요.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강서구 씨가. 오후 2시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강서구 씨는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색 우산. 그는 제게 작은 접이식 우산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 없으실까봐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산을 받았어요. 새 제품이었습니다. 그는 이걸 제 것을 사온 건가요? 강서구 씨는 아무 말 없이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비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젖어 있었지만 웅덩이는 없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강서구 씨가 어디든 데려가 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10분쯤 걸었을 때 작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었고 나무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강서구 씨는 지붕이 있는 정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거기 앉았어요. 비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일정하고 편안한 소리.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사 인사? 사과? 아니면 그냥 잡담? 강서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비행기 또 연기됐죠? 네. 내일도 못 뜰 것 같아요. 그러시겠어요. 내일까지는 계속 비 온대요. 당신은 괜찮으세요? 집에 못 가시는데. 강서구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급할 것 없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봐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외로워 보이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강서구 씨.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강서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는데도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이상했군요. 네. 러시아에서는 위기가 오면 다들 소리쳐요. 크게 말하고 강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움직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강서구 씨는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약할 거라고. 누군가 대신 판단해 주길 기다릴 거라고. 스스로 나서지 못할 거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편견이었어요. 강서구 씨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 때문이에요. 강서구 씨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패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관찰했고 문제를 파악했고 해결책을 말했어요. 강요하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도 식당에서도 당신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었어요. 강서구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에요. 소리치지 않는다고 해서 비겁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다른 방식으로 강한 거였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소리치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강서구 씨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니까요. 네.
조용하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강서구 씨는 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리치면 내 목소리만 들려요. 내 생각만 보여요. 하지만 조용하면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상황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여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서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그랬어요. 다들 소리치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엔진을 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알았고 해결책을 찾았어요. 소리쳤으면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더 준비하는 거예요. 조용한 대신에 남에게 맡기지 않으려고요. 소리치는 대신에 스스로 판단하려고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서구 씨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러시아 방식도 옳아요. 강하게 말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도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다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조용히 보고 차분히 판단하고 확실히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고 감동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강서구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우는 것도 좋은 거예요. 감정을 숨길 필요 없어요. 저는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강서구 씨는 일어섰습니다. 비 그쳤네요. 가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로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원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어요. 비에 씻긴 듯이 맑았습니다. 저는 강서구 씨 옆에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비행기에서 저를 구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저를 구한 거예요. 제 편견에서, 제 오만함에서, 제 좁은 생각에서. 그리고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깊이였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시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사흘이 아니라 결국 닷새를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매뉴얼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중요해요. 비상 절차, 안전 규정, 대응 지침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요. 매뉴얼은 사람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강서구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도 그랬죠. 잘 가세요. 조심히. 짧은 인사였습니다. 포옹도 긴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어요. 비행기에 앉아 휴대폰을 켰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어요. 올가에게서, 다른 승무원들에게서, 심지어 본사에서도요. 너 기사 봤어? 저는 링크를 열었습니다. 국제 뉴스였어요. 영국 BBC, 미국 CNN, 프랑스 AFP.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 비상 착륙, 승객의 침착한 판단이 생명 구해. 매뉴얼보다 빠른 대응, 한국인 엔지니어의 결정적 조언. 이름 없는 영웅, 조용히 사라지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비상 착륙 이후 조종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승객 중 한 명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고, 속도를 줄이라는 제안이 엔진 추가 손상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그 승객을 찾았어요. 강서구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이름도 사진도 상세한 이력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졌죠. 언론은 그것조차 기사로 만들었어요. 침묵하는 영웅, 한국인의 겸손함. 명예보다 책임을 선택한 엔지니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문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세계는 강서구 씨를 분석했어요. 의미를 붙였고 기사 제목으로 만들었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그는 달랐어요. 그는 시장 골목에서 길을 비켜주던 사람이었어요. 식당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던 사람이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건 한 번의 비상 착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나라에 오래 쌓여온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듣는 법, 앞에 나서지 않아도 책임지는 법, 빠르게 반응하지 않아도 정확히 판단하는 법, 그리고 칭찬받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법. 비행기가 상승하면서 한국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깊은 나라였습니다. 강하게 말하지 않지만 확실히 행동하는 나라. 칭찬받지 않아도 책임지는 나라. 소리치지 않지만 들려오는 나라. 저는 매뉴얼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가게 되면 저는 다르게 볼 거예요. 조용함 속에 숨겨진 강함을, 침묵 속에 담긴 깊이를, 그리고 겸손함 뒤에 있는 확신을. 강서구 씨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한 나라를 가르쳐 줬어요. 아니, 사람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말하며 사는 방식, 그리고 조용히 증명하며 사는 방식. 저는 전자를 택했고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둘 다 옳다는 것을. 다만 깊이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기까지 예카테리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연한 비상 착륙으로 시작된 닷새간의 한국 체류.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러시아 승무원이 발견한 것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강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책임지는 사람들. 칭찬받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